오늘 아침에 주식 앱을 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모든 가격이 빨간불로 전멸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100년 전 1929년 그 끔찍한 경제 붕괴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영원히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대붕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경제 참사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있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으며,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일반인들도 부자가 되고 있었고, 혁신적인 신기술들이 하나씩 세상에 나오고 있었죠. 당시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을 완전히 퇴치하는데 가장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식시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 세계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죠. 도대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 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9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죠. 미국이 승리했고 전쟁이 끝났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기뻤습니다. 유럽 각국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동안 400만 명의 미군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온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실망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던 일자리 대부분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다행히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1.4%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주식시장도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군수품 생산에서 민간용품 제조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에 비해 실제로 만들어지는 물건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당연한 결과로 1년 만에 물가가 거의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음식, 연료, 집값 같은 생필품 가격이 갑자기 치솟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월급은 그대로였거든요. 수요가 워낙 높아지면서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20%에 해당하는 400만 명 이상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에 항의해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20년이 되자 실업률이 6.9%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나섰죠. 그들은 금리를 올렸는데 이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이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거죠. 그 결과 물가는 약 40% 급락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해고당했고 공장 생산량은 30% 가까이 줄어들었죠. 실업률은 거의 2배로 뛰어 12%에 근접했는데 당시에는 실업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암울해지자 주식시장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정부도 완벽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제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희생이 따랐죠. 1921년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황금빛 20년대라고 부르게 될 시기에 막이 오른 것이죠. 정부가 금리를 높이는 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자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공장들도 계속 지어졌죠.
물건값이 싸져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고 그만큼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라디오 같은 가전제품들이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광고업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고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가 바로 헨리 포드가 만든 T형 자동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차를 갖고 싶어 했죠. 포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이동식 조립 레인을 만든 거였어요. 이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는데 새로운 방식으로는 단 90분 만에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드는 거의 100만 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판매했고 곧 다른 모든 회사들도 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량 생산을 시작하게 됐죠.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상승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들도 중산층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소비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1922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대고 기업 수익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가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게 되자 이제 뭘 더 살까 고민하게 됐죠.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주식은 어때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은행들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사고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도 이제 $100짜리 주식을 단 $10만 내고 살 수 있게 됐죠. 나머지 $90는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주식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을 마진 거래라고 불렀는데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위험보다는 기회에 더 집중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늦기 전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심리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923년에 들어서면서 공장들의 생산 효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포드 하나만 봐도 모델 T를 수백만 대씩 파치우고 있었죠. 석유, 전력, 철강 업계가 크게 성장했고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량 생산 덕분에 일상용품들의 가격은 더욱 저렴해졌고 실업률은 2~3% 수준으로 떨어졌죠. 사람들이 새로운 교외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업들까지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다는 개념이 대중화됐지만 늘어나는 부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믿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고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었으며 미국의 미래는 무한히 밝아 보였거든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매일같이 주식 정보를 전해줬고 신문에서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성공 스토리에 자극받아서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됐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1924년이 되자 투자가 부유한 엘리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 계층에서도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정부가 또다시 금리를 내렸고 덕분에 대출받는 비용이 더욱 저렴해졌죠. 은행들은 이제 별다른 심사 없이도 많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계속 투자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어요. 혹시 빌린 돈의 대부분이 저축이 아니라 실제로는 은행 부채라는 게 걱정되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런 걱정하는 사람을 이상한 놈 취급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중함이나 보수적인 접근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으로 여겨졌어요. 은행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고객을 다른 은행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점점 더 관대한 대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은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리스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925년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약 75%가 대출로 구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도 모든 게 괜찮다고들 했죠. 사람들은 돈의 흐름을 안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토스터 하나조차 완전히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부동산 같은 다른 분야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플로리다 지역이 인기였습니다. 신문들은 플로리다가 부동산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천국이라고 보도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땅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을 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평가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플로리다 부동산 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땅을 미리 사들였고 심지어는 지도상으로만 존재하는 구역에도 투자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모든 사람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 가치보다는 투기와 기대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땅에서 살거나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1926년에 허리케인이 마이애미를 강타하면서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됐죠. 하지만 전국의 사람들은 여전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했거든요. 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둔화되기 시작했는데도 실제 가치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렸죠.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재투자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전체 부채 규모는 약 1,2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경제의 대부분이 실제 소득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낙관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부정적인 전망은 불필요한 걱정으로 치부됐습니다. 플로리다 부동산 사태는 경고 신호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인 지역적 문제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전국적인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문제의 전조였습니다. 1927년에 정부가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대출 비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사 주식에 투자하면서 실제보다 회사 가치가 훨씬 높아 보이도록 조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즉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교사, 이발사, 청소부, 심지어 성우까지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선언했고 주식시장은 1년 만에 30%가 넘게 폭등했죠. 월스트리트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 되었고 주식 시세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에 신문에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직장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화제의 중심이 됐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투자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투자 클럽이나 모임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어떤 주식이 좋은지 정보를 교환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1928년에 들어서자 정부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죠. 이제 사람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했던 겁니다. 주식시장은 1년 만에 40%나 상승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우리 미국은 어떤 나라 역사보다도 가난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가장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고 했고 이 말이 오래도록 기억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1928년의 미국은 정말 번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실업률은 낮았고 생산성은 높았으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라디오, 전기 제품들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번영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와 투자가 빚에 의존하고 있었고, 실제 생산성 증가보다 주식 가격 상승폭이 훨씬 컸거든요. 시장은 실제 경제 상황보다 훨씬 앞서 달리고 있었어요. 또한 소득 분배도 점점 더 불균등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졌지만 일반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은 생각만큼 늘지 않았어요. 이런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은 1년 만에 무려 55%나 성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푸른 정글처럼 싱싱해 보였죠. 실업률은 3.2%로 매우 낮았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어요. 미국의 사업은 바로 사업이다. 그래프를 보라. 역대 최고치다.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의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매일 늘어나는 것을 보며 기뻐했어요. 마치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시대였죠. 하지만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주식 가격이 실제 기업 가치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실제 수익성을 훨씬 웃돌고 있었고 투기적 거래가 정상적인 투자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거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이 온 거죠. 갑자기 누군가가 주식시장이 내려갈 거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내려간다니요? 어디로 내려간다는 거죠? 세상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했나요? 언제 그런 소식을 들었냐고 물어도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1,300만 주가 거래됐고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11% 급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단 하루뿐인 일이라고 서로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빨리 올랐으니 잠깐 쉬어가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마진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지자 은행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이를 제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했거든요. 이런 강제 매도가 더 많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10월 28일 검은 월요일에는 시장이 13% 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이 상황을 멈춰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10월 29일 검은 화요일에는 하루에 1,600만 주가 넘게 팔리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장은 하루에 140억 달러의 가치를 잃으며 11% 더 하락했죠. 이날의 장면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잃었고 전화선은 매도 주문으로 마비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 만에 날려버렸고 일부는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 끝날 무렵 시장은 역대 최고점 대비 40%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했고 기업들은 파산했으며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심각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문제는 은행들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돈은 3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이는 미국 전체 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은행들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1930년 대공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실업률은 8.7%까지 치솟았고 1,3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어요. 식품업, 건설업, 자동차 산업 등 많은 분야가 동시에 침체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은 임금을 깎고 필요 없는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죠.
소비가 줄어들자 기업 매출이 떨어졌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생필품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려 했고, 이는 경제 전체를 더욱 위축시켰어요. 농업 지역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농부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고, 은행에서 농장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속출했어요.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골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골 상황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1931년부터는 대공황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해외 기업들이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은행들은 유럽 은행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회수했고, 이 때문에 유럽의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상황은 빠르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나갔죠. 실업률은 15.9%로 상승했고 2200개가 넘는 은행이 망했습니다. 번화했던 도시들이 빈민가로 변해갔어요. 국제 무역의 축소는 모든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고 무역 장벽을 세우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세계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된 시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제1차 대전의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됐어요. 독일 같은 나라는 전쟁 배상금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공황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제적 절망감이 훗날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기도 했죠. 1932년에는 실업률이 23.6%까지 치솟았습니다. 회사, 공장,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4,000개의 은행이 파산했어요. 대출을 갚지 못한 농부들은 땅을 잃었고, 그 사이 대통령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죠. 이 해에는 정말 절망적인 광경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직자들이 길거리에서 사과나 연필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려 했고,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많은 가족들이 집을 잃고 판잣집이나 텐트촌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보는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스스로 회복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1933년은 경제 불황이 절정에 달한 해였습니다. 실업률이 미국 역사상 최악인 24.9%를 기록했어요. 1280만 명 중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 농장, 저축을 모두 잃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저축도 없고 주식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개입하여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그 이전까지의 자유방임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며 농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었죠. 또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과 실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30년대 내내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완전한 회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루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한 군수품 생산 증가가 결국 경제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사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투기와 부채는 위험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정말 미친 듯한 시기였지만 다행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2008년 금융위기, 각종 버블의 형성과 붕괴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929년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